지난 이야기.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한 조선은 여진 정벌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착수하지만 명의 개입으로 긴장 관계가 심화되고 명나라와 조선은 관직 배틀을 시작한다. 때마침 조선과 친했던 먼터무 부자가 전사하고 복수의 명분을 세운 세종은 여진을 침공해 두만강 일대를 접수하고 국경선을 회복한다. 끝나지 않은 여진과의 전쟁.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 사군육진을 설치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 이후에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고 취하고 뭐 이런 방식에서도 굉장히 세종은 다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외구 때도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 전쟁 싸우려고 하면 전문 프로페셔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문 프로페셔널이 동목면 부대 말고는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프로페셔널들을 뽑아요. 어허.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어허. 전문 무사들을 뽑고 나서 또 대우도 또 잘 해줘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길도 갑사 응시 제한 규정을 없앱니다. 갑사에 응시하려면은 뭐 전답도 어느 정도 소유를 해야 되고 노예도 몇 명 소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노비도 몇 명 있어야 되는 연소득 얼마 예. 이상, 뭐 보유자산 그렇죠.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철폐해요. 그래서 등용문을 넓혀줍니다. 사실 그때의 자격 조건이 이거였대요. 일단 노비는 기본으로 5-6명 깔고 가야 되고 땅이 한 5-6개월 정도 있어요. 땅 5-6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개월이 네. 5인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고 좀 돈이 남아요. 야, 이건 그러면 거의 지주죠. 자영농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5-6개월이면 이거 거의 지원 조건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5-6개월이면 30명이 1년 먹고 사는 건데 이 정도면 어떤 마을 수준이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땅은 다 자기 거야. 그러네. 넓은 데는 1개월에 10,000평도 되고 우와. 5,000평에서 10,000평산이거든요. 그 5만 평이네 그러면 넓은 데 주면. 그렇죠. 우와. 농지 5만 평. 아 그러면 관직에 오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라는 게 너무 심했네. 아, 그거를 순수하게 지금처럼 생각해서 연소득 얼마 이상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당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네. 오히려 일본 비율을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사무라이는 일본의 사무라이는 그 마을에서 나름 일반 농민보다는 땅도 있고 무기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무라이층에서 시험을 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 질서가 안 깨지잖아요. 예를 들어 마을마다 사무라이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데 마을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무라이들 중에서 실력 있는 애를 뽑아서 국가의 장교로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신분제 사회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 났으니까 그런 제한 없이 노비도 좋아, 산족도 좋아, 힘 있는 놈 뽑아 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전국 시대 할 때 왜 그 외구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큐쇼 가서 실력 있는 애 뽑는다 그랬더니 기존 사회 질서가 다 뒤집히면서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하는 무슨 있는 애만 써준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투 결과가 만약에 네. 흡족하게 나타나면 승전을 했어. 뭐 이게 파격적인 대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세우는 사람은 양반인데 공을 세웠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입신양면을 할 수 있게 관직을. 예, 관직을. 우와. 노비 같은 사람들은 노비는 이제 면천하죠. 노비를 이거 노비는 아빠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 네. 손자도 노비잖아요. 근데 이걸 면천한다고? 예, 면천하는 거. 근데 요게 이제 함정이 있는데 면천은 시키는데 요게 자손 대대로 면천인지 너만 면천인지가 이제 규정이 좀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처리돼요. 전공에 보통 따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면천됐으면 나도 이제 아닌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믿게 해요. 네. 아 그럴 것 같이. 예, 원래는 다 면전시켰다고 그랬다가도 30년 후에 왕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되면 유권 해석을 다시 물어보면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게 내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파격적인 정책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세종께서 너무 잘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해서 4군 6진까지 성공을 하시고 이제 딱 방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도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여진과는 이렇게 딱 잘 방비된 상태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조의 즉위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조가 이제 지금 이세영 기자님이 기다리던 분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조가 왕이 돼서의 치적은 나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치적을 남기시는데 처음에 즉위한 이후부터 이제 여진 세력에 대한 내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조가 그러니까 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인은 여진족을 뜻해요. 어허. 야인의 상경이 본래는 정한 그 숫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즉위한 초기인지라 불러서 위로해야 하므로 친히 여러 종족의 야인을 만나보고 분명히 내 마음을 알게 해서 북방의 위급한 걱정거리가 없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다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얘기를 들어보고 내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관직도 주고 뭐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나가십니다. 내조를 시킨다는 것이 불러들여서 편입시킨다는 예, 거예요?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불러서 만나보. 요즘 하면 정상회담한다 비슷한 네. 거죠. 역사의 인물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단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분은 세다. 그럼 모든 게 강경체일 거라고 생각해. 저분은 유하다. 그러면 다 아까 세종도 그렇지만 다 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 통치자가 한 가지 이미지로 뭘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오히려 강성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네. 수양대군처럼 이렇게 특히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치에서 갑자기 유연책을 써요. 왜냐면 지금 안을 정비하기도 바쁜데 아하. 바깥일 터지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이 세조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갑자기 뭐 사군도 단종 때 아직 명색은 단종 때 한 거지만 사군 물려줄게. 그리고 야 우리 지난날에 이걸 잊고 이만주 같은 이 강성 여진족 추장들한테 만나자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사군을 물려요? 아니 물려준다고요? 그럼 철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물려서 이제 하나만 남기고 셋을 철폐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부분에 아니, 그 이게- 세 군데를 불과 저희가 한 뭐 몇 분 전에 세종이 하신 업적 중에 사군 와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몇 분인데 그새 몇십 년 흘렀어요. 몇십 년 지났지. 예.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이야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이거 우리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마음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화평을 도모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한 번은 세조가 신숙주를 명나라에 이제 사절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덜커덕 이제 이만주 아들도 그때 명나라에 와 있었거든요. 둘이 조우를 합니다. 오, 야. 딱 안. 이거는 원수는 사실 외나무다리다. 신숙주가 세조의 뜻을 전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얘기를 해요. 평안도끼를 개방해 줍니다. 우리 교류하라고, 교역하라고. 예,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바로 함경도끼를 열린다는 조문이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건주삼위가 전부 다 조선에 내조를 하게 돼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직을 받아요. 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또 명이 또 끼어들어요?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안해요. 이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기를 건드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칙서가 내려옵니다. 이 칙서 내용이 뭐냐면은 기가 막힌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야인들에게 관직을 내렸건만 야인들이 조선의 조배를 들고 관직을 하사받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내 나오겠지만 오히려 여진보다 명나라가 좋아. 명나라가. 아.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국제 관계란 네. 안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그렇죠. 명이 우리랑 국경을 안 대고 있고 저기 프랑스 옆에 있었으면 아무 일 없어. 그렇죠. 근데 결국 국제 관계라는 건 너의 간섭하니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관계의 철칙은 절대 남을 믿으면 안 돼. 호의란 없어. 왜냐하면 세종대왕 같이 착한 분도 상황 바뀌어서 국가의 입장이 되면 얘가 그렇죠. 달라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친하고 술도 마시고 의형제도 잘 맺어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막 이러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진족은 이전에 이미 고려 때 중원을 점령해서 나라 세우고 금나라 세웠잖아요. 네.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합하면 중원도 먹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애예요. 명나라도 알고 있어요. 송나라 때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애들은 여진족이다. 여진족이 통합해서 10만 군대만 만들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게 걔네들 요즘 말로 외무부에 걸려 있는 하얀 표어가 지침이라고. 진짜. 예. 아무튼 이렇게 칙서를 명나라에서 받으니까 네. 조선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이 이제 답변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표문을 보냈냐면 제후의 법도를 준수하고 삼가 조심하겠다라고. 아. 근데 말은 항상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예, 뭐 여기서 우리가 명
싸우자. 이건 안 뭐, 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답장 뭐 싫은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돼서 사태가 일단락이 되긴 하지만 네. 이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의 그렇죠. 일단락입니다. 네.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몰라요. 그럼요. 아 그리고 세조는 말은 그렇게 하고 네. 계속 교류를 하는데 그렇죠. 여진족 입장에서는 조선이 술 먹으러 와라 해서 죽은 애들이 또 나름 꽤 있어요. 오랜 삼국시대부터 늘 쓰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불러서 죽이는 거. 불러서 죽이는 거. 그 윤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대로 신경전을 하고 그리고 여진족도 여진족대로 중국하고 조선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치열한 삼파전이 벌어져요. 그러네. 이제 두뇌 싸움이네. 그러면 이제 명 입장에서는 와 조선하고 여진 합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손잡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하고도 사실 여진은 그닥 좋은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낭발 아한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유명해요? 전 처음 들어가지고 낭발 저도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명했어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낭발아한이 이 모련위에 속해 있었던 두만강 일대 산지에 있었던 부족의 부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장. 모련위요? 아 이게 위라는 걸 명나라한테 준 거죠. 부족들한테. 아 이게 사실 그것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A, B, C 묶어서 건주위, D, F 묶어서 모련이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좀 친한 애들끼리 묶지만 근데 지난 초기에도 나왔지만 조선하고 제일 친했던 거는 이 회령에 살던 건주위. 건주위 중에서도 이만주는 좀 안 친하고 모련이가 회령 근처에 사는데 건주위보다는 조선의 강경책이었던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낭발은 모련위에서 조선하고 친했던. 아 복잡합니다.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낭발아한이 주로 있었던 곳이 이제 회령진에서 한 120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름 세력이 괜찮았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든 근처 부족을 아우르는 대추장이었습니다. 이 대추장이었는데 이 낭발아한이 그 명나라로부터 이제 관직을 하사받습니다. 관직 이름이 모련 위도 지휘사. 모련위의 도지휘사. 예. 근데 동시에 조선한테서 또 관직을 받아요. 정헌대부 지중추원사라는 네? 관직을 또 제수받아요. 그러니까 관직을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중관직? 무슨 네. 조선에서 내린 네. 직은 무슨 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직이지만 여진족 그러니까 이 관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프리패스 그 라이센스가 그렇겠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한번 생겨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낭바라는 심지어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조선군의 호군에 소속돼 있습니다. 호군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조선 시대 이제 5위 소속에 이게 정사품 관직이에요. 이야 정사품. 이게 정사품이면 이게 낮은 관직이 아니에요. 아니 가끔 여진족 이 족장 아들들이 조선에 와서 그걸 시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장 친한 여진족에게 주는 특혜예요. 이것도 아무나 안 줘요. 우리 아들이 시위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라. 정사품이면 상당히 높은 관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 이제 낭바란이 이제 입조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지중추원사니까 좀 대규모 세력을 끌고 갔어요.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어깨 힘주는 거. 그렇죠. 나다. 그럴. 근데 이제 함길도 절제사 이제 양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양정이 누구냐면 원래 수양대군이 그 쿠데타 할 때 여러 명 저기 죽여야 되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1번이 김종서였잖아요. 네. 김종서 죽일 때 세조가 직접 가거든요. 자기가 직접 갈 때 대유 갔던 무사예요. 원래 내금이 출신인데. 그때 뭐 기록에는 김종서도 좀 수상하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빌리러 왔는데 그거 빌리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긴장관계 조성할 때 들어가 쳤던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나름 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딱 막아 세우는 거야 낭바란을. 그러면서 야, 그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그쪽하고 그 뒤에 몇 명만 한 대여섯 명만 들어가세요. 이랬다고. 여기서 낭바란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사실 직급상도 낭바란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낭바란이 양정한테 한마디 한다고요. 여기서 약간 픽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야,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은데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정이 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그럼
조선인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기자님 보면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조선인이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 여기서 낭바라안이 완전히 그러니까 불쾌의 정도를 넘어서서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잃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입조를 안 하고 돌아가 버리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입조할 기회가 있어서 입조를 일단 여기서는 했어요. 근데 세조가 낭바라안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야, 너 왜 그때 돈이랑 돌아갔니?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해서 돌아갔습니다. 야, 그거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인데 니네가 대국의 절차를 따라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한번 이렇게 꾸짖었어요. 약간 양바라한 입장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핀트가 나갑니다. 낭바라안. 나가죠. 이게 보다 보면 말이죠. 그동안 느낀 건데 네. 기자님은 그 감정이입이 잘 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내가 봐도 참 리얼해. 그러니까 그 역사 전공자도 아닌데 그 사료 몇 절 나오는 거 딱 들어가는 거 보면 되게 리얼한데. 근데 왜 세종은 안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캐릭터가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나 네. 혼날 것 같아서. 잘 삐지고 분노 조절 잘 안 되고. 뒤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아, 잘 양정이 그랬어요. 아, 양정이. 양정이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누가 칼로 찔렀거든요. 김종서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싸우지는 못하니까 몸 위로 덮쳤어요. 네. 그때 아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 양정이에요. 딱 등을. 조선이나 하시든가. 그건 거죠? 정확합니다. 오늘 양정은 그때 한 명은 김종서를 앞에서 쳤고 네. 쓰러진 다음에 뒤에서 찔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출세는 양정이 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세조가 낭바라한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낭바라한은 지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 예,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신숙주가 새로운 함길 또 도절제사로 오거든요. 이제 온 다음에 그 신숙주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뭐냐면은 그 올량합하고 그 다음에 을적합,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던 을적합. 일단 얘네 둘을 화해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래서 신숙주가 오자마자 모든 추장의 회합을 열었다고요. 근데 이 회합에 낭바라안이 또 불참을 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옥체 미령하여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데요. 딱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신숙주가 뭐?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그러니까 계속 오해가 쌓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낭바라안이 또 자기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이 지금 여진을 침공하려 한다고 선동을 하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돌아섰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왜 안 좋은 일은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들, 얘가 이제 또 뭐 중국으로 도망가다 잡히는 사건. 어머. 아니 중국으로 왜 도망가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명예 가서 관직 받으러 갔다라고 이런 소문이 돌아요 또. 그러니까 이 조선 입장에서는 야 계속해서 지금 뭔가 조금 그랬는데 너 아들까지 그래? 이렇게 어떤 그 작았던 일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오해가 약간 쌓이네. 빌미가 생기고 있는데요. 세조가 명령을 내리죠. 안 되겠다. 전부 다 제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낭발안을 비롯한 그 친족 아들들 17명, 어이구. 그러니까 대추장급이거든요. 17명을 전부 다 참살합니다. 진짜요? 이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갈등이 커져가서 이 배후에는 여진족은 여진족대로 이거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조선은 조선대로 쟤들이 뭉치면 안 되는데 어째 뭉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관직 주고 오고 가고 한 거는 이거 가지고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조 때나 태종 때 같으면 우리 편 저쪽 편이 분명한데 세조 때 오면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세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치면 깨끗하잖아. 우리 고민하지 말자. 치자. 이게 아마 세조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가 한 실수? 낭바라는 일족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남아 있었군요.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낭하비거예요. 이름이. 이 낭하비거가 친지 및 이제 여타의 추종자들을 1,500을 규합을 해서 계속해서 조선의 변경을 기습하는 히트앤드런 작전을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복수심에 불타는 공격이고 완벽한 정규군이 아닌 다음에야 네. 조선이 타격을 안 입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사안만 놓고 보면 허준신 말이 맞는데 네. 여기서 또 한 번 명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네?
여타 여진족 추장들이 네. 명에다 보고서를 올려요. 뭐라고 보고서를 올렸냐면 조선에서 낭발아한을 유인하여 일족 17명을 척살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아, 이 명나라에서도 저거 관직 갖고 있었잖아. 그렇죠. 관직을 갖고 있었죠. 명나라가 왜 낭발아한을 죽였냐고 조선한테 다시 한번 문의하는 내용의 칙서를 보내요. 낭발아한이 우리 명나라의 대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죽였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설전이 오가다 보니까 여기서 세조가 한번 욱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죽을 놈이니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아, 감정 조절이 안 됐구나. 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데 참 그게 그런 거예요. 약간 이게 디스 이스 스파르탄 느낌이었어. 여기는 조선이야. 가면 허준 씨도 감정이 잘 되는 타입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조가 그때 당시에 세조 심정을 나타낸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세조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활과 칼로 얼어말릴 정도로 아주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서 이 시기에 이미 세조는 북벌을 결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4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왕이었네요. 글쎄요, 뭐 그런 거보다도 결국 세 나라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거든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조선이 죽이잖아요. 그럼 명나라의 영향력이 없네? 이렇게 돼요. 아, 그럼 뭐하러 우리가 쟤한테 잘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명나라가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본 뜻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내가 통합해서 다 먹지 못하게 하려고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 그렇죠. 그리고 내 관직을 안전장치로 줄게. 근데 소용이 없이 쳐 죽였어요. 뭐 어떻게 못했어요. 괜찮네. 그러고 이제부터 통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니네가 왜 조선 보고 니네가 왜 건드려서 우리 말빨이 안 먹히게 하냐. 우리 말빨이 안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쟤들이 통합하잖냐. 이런 거고 세조는 아마 이랬겠지. 이미 쟤들 말 안 듣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패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는 왜 이상한 소리야. 분명히 뭐니 이거였을 거예요. 그 명나라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칙서를 계속 내보내요. 조선에 그 칙서의 내용이 대부분 뭐였냐면 앞으로 명나라의 승인 없이 절대 명예 여진족 관리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즉시 화해하라. 그러니까 화해를 계속 종용을 합니다. 일단 세조는 여기서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알겠다라고 해요. 알겠다. 그쪽 말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한 뒤에 3개월 후에 전격적으로 북벌 단행합니다. 야, 약간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사실은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런 또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단력 있으신. 명나라가 계속 화해를 종용하잖아요. 이렇게 조선한테. 그럼 세조는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명나라가 우리나 여진족이나 다 똑같은 오랑캐로 보고 있구나. 아, 같은 취급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구나. 이 유학의 근본을 두고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랑캐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근데요, 세조의 입장에서 낭발한 그 부자뿐만 아니라 친족을 다 참수했잖아요. 그럴 때 명나라에서 어떠한 조치라든지 액션이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했지.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여기 기록을 살펴보면 의외로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그 군사적인 액션은 하나도 없었어요. 명나라가. 명나라는 만주 쪽으로 쳐들어오는 건 되게 조심하자. 당태종 이후로 네. 이 만주까지 우리가 요동 넘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여진족 애들이 이게 저기 임상치 않아. 그리고 어차피 해령 쪽은 우리 땅이고 그럼 이 정도 애들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나라가 뭐라고 하든 명나라가 이제 말은 또 그렇게 해도 우리를 더 이상 우리가 하겠다는 걸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암묵적인 어떤 동조를 해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아마 와서 과도한 요구를 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락 받기 전에는 하지 마라 그러면 세조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직접 이게 걸릴 문제인데 왜 니네한테 허락받고 해? 니네는 그쪽에 국경도 없는데. 그리고 니네가 제대로 알기는 하냐? 이렇게 됐을 거죠. 그랬더니 막 그 사신이 막 몰라 안돼 막 이러니까 화가 난 거야. 죽일 놈 죽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정벌 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쳐야 된다고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조의 성향이 항상 강경책을 좀 과신하는 경향은 있어요. 성격 자체가. 세조께서 좀 누구 밑에 못 들어가는 스타일인가? 우리도 왜 흔히 보면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록의 기록은 없는데 네. 이 신하들 다루는 거 보면 그 신하들이 또
세종 때부터 있던 신하들 아니에요. 네. 거듭 말씀드리면 이건 증거는 없어요. 제 추측인데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참고 내가 하려던 걸 80%밖에 못해도 가능하면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세조는 그걸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지? 왕인데. 잡아서 하나 패면 120%할 텐데. 맞습니다. 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게 교수님 말씀이 정확히 저하고 좀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명나라가 항상 요동의 정서가 어지러울 때마다 딴지를 걸었거든요. 세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조선이 능히 여진족을 쉽게 말해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건 쉽게 말하면 안 패서 그렇다. 그렇죠. 안 패서 그렇다. 안 패서 그렇다. 일단 패. 세종 아니 신하들도 그렇게 다룬다니까요. 그게 하다가 확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착한 사단장이야. 저 깃발까지 길 닦아 그러다 어느 정도 갔을 때 수고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쵸. 세조는 무슨 소리야. 가다가 나와 몇 놈 패. 막 해서 했어. 그리고 끝났어. 회식. 200% 회식. 이렇게 약간 딱 그거에 대한 밀어붙이는 보상을 좀 크게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근데 그게 처음엔 잘 되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빨리 내기엔 네. 좋아. 예. 봤지. 이러면 되는 걸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러면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명에서 자꾸 간섭하는데 알겠다라고 하고서는 이미 이 정벌 정책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1460년 8월에 이번에도 신숙주가 이 정벌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아, 신숙주가 저희가 아는 그 잘 쉬는 신숙주가 맞죠? 근데 뭐 무관으로서도 괜찮았나 봐요. 이 신숙주가. 신숙주는 그 세조의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안 했다 그래서 뭐 숙주나물 얘기도 나오고 뭐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배신했다 막 그러는데 개인적인 능력으로서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아, 집현전 학사도 두 성향이 있는데 네.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캠퍼스 밖을 나가서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계시고 나가서 벤처도 하고 막 이러는 분 있잖아요. 아하. 이게 신숙주가 이 스타일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예. 천재형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연구소에서 공부만 해? 그럼 나가서 어. 온갖 일 다 하잖아요. 훈민정음 만들 때도 뛰고 그러니까 중국 학자도 놀랬잖아요. 이 하나도 어학을 몰라요. 네. 근데 이거 훈민정음 만들려니까 의문학을 좀 해야 될 텐데 누가 할래 그랬더니 이거 어려운데 나 전공 아닌데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중국 학자 만나서 막 배웠는데 중국 학자도 놀랬대잖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는데 순식간에 이게 되네. 다재다능하고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야사히 하면은 주먹도 한 주먹 했다니. 그러니까 저기 여기까지 가서 예. 있죠. 아니 근데 이런 곳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잘 쉬어, 잘 변해. 이것만 배웠어. 우리가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통치자를 갖고 얘기할 때 또는 뭐 경영자를 갖고 얘기할 때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하나를 미루어 열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눈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눈치 플러스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이 아닌 실제 근거를 아, 그렇죠, 알면서 그렇죠. 이거를 본다는 근데 거죠. 신숙주가 칼싸움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나중에 돌아오는데 여진 이게 한번 나중에 얘기지만 이제 뒤집어 놨으니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뭐 여진족 요즘 동태가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와요. 어느 애들이 지금 깃발 두고 어디까지 진출했고 어디 애들은 마을에서 지금 싸우자고 막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서가 옵니다. 근데 세조가 신숙주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신숙주가 지금 보고서를 딱 봤더니 얘들이 군대가 어디까지 왔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쇼입니다.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쇼예요. 거기 있다가 돌아갈 거예요. 저 부적이 지금 마을에서 싸우자 뭐 걸기하고 있다는데 이것들은 뻥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는 지금 있다는데 요놈이 이거 위험한 놈이에요. 얘 앞에 가서 군대를 딱 해서 제 앞에 버리면 딴 놈들 다 죽어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타타타탁 해요. 근데 이 말이 다 맞았나요? 그렇죠. 와, 혼자 보세요?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말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가족끼리 모여서 있을 때 숙주나물 무치면서 이게 숙주가 왜 숙주인 줄 아냐? 이게 하루만 잘못 나면 확 변해요. 얘다 쟤네 딱 변하니까 숙주야. 그 신숙주야.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세조가 사실 제일 성공한 게 집현전 학사 중에서 신숙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신숙주가 이제 군을 몰고 나가는데 일단 4로로 나눠가지고 낭바란 일족을 중심으로 모련위하고 올량학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안타까운 건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잘 없네요. 어떻게 작전을 했고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아깝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전투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부대 배치 누구한테 몇 명 주고 누구한테 몇 명 주고 이렇게 해서 쭉 갔다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 누구 장군은 어디로 가고 이런 역할을 근데 참모 뭐 역할을. 사실 지명도 정확히 모르고 하니까.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다 나와요. 뭐 강순, 뭐 어유스케 다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별 전투가 없었던 것 같아. 일방적인 공격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적 430여 급의 목을 뱉고요. 우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430명이면 아니, 몇 개 마을이 아작이 난 한 건데 부족의 추장이 전체 기병들을 끌고 왔던 수준이 한 500기 정도 됐잖아요. 근데 430명은 네. 엄청난 이때 거예요. 그 사실 이만주 같은 유력 부장도 자기 순 전투 이게 전투 병력이라는 게 이제 총동원을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 말고 딱 말 타고 싸우는 그 정예병 같은 경우는 이만주도 1000명 다들 1,500 그래요. 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와 근데 430명 거의 절멸시킨 거네요. 아 그게 정예병이 아니고 주민은 예의가 주민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있거든요. 900여 호의 가옥과 재산을 전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거나 획득한 우마가 1,000여 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뭐 군대하고 싸운 게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사리 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예전처럼 들어갔는데 주력 부대는 우리가 붙어서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도망가고 마을만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반대 극구로 또 그쪽에서 칼을 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특히 많은 여진인들이 조선군을 도와서 종군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포상을 받은 여진인들이 있었거든요. 약 138명 정도 됩니다. 맞네. 근데 이 138명이 일반급의 여진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휘관급이 138명이란 건 참가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이 지휘하는 사람 병력까지 다 하면 네, 어마어마한 꽤 숫자가 될 되겠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느낀 점은 그거네요. 회령 부근에는 조선과 친한 뭐 이런 여진이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조의 착각 중에 하나인데 왜? 처음에 강경하게 나가서 태워 죽이고 지금 보세요. 과거에 세종 때 여진정벌에서 소 1000마리 끌고 온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져오면서도 사람을 저렇게 많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른 애 그러면 죽기 싫어서 빨리 붙어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진족이 왔다는 거는 자진해서 걔들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 마을 태울 때 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얘들은 이번 옛날하고 다른 애 세게 막 나가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막 붙죠. 과거에도 이렇게 되게 게르만 부족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장군이 강성이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몇 개 본보기로 아작 낼 거야. 그러면 부족들 눈치를 탁 채요. 그러면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10개가 죽어야 되는 지들이 밀어낸다고. 꼴 보기 싫으면 이렇게 된 거 그냥 죄 없애자. 그래서 막 붙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조가 이의제의 전법을 쓰는데 근데 바로 이게 문제인데 세조는 이거 끝나고 분명히 봤지 그랬을 거예요. 봐라. 세게 나가니까 쟤들 착착 붙고 우리 힘들 것도 없잖아. 지들이 가서 죽이잖아. 마소 1000마리 갖고 왔잖아. 근데 자, 왜 풀어. 슬픈 예감은 그래서 포상도 쫙 했어요. 분명 세조 화끈하게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마음으로 충성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러면서도 건데. 내 사촌이 저기서 불타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가 이걸 잘 착각을 해요. 그 세조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착각의 끝을 보여주는 연설을 한번 합니다. 이 작전이 끝나고 나서. 여진 무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여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한 것인데 이제 만약 합치게 되면 장차 변방의 우환이 될 것이므로 그 형세를 살피지 아니할 수 없으며 마땅히 계략을 써서 견제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쟤네들은 통합 못하게 분열시킨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더군다나 이러한 방법이 지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세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무진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먹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득바득.
속에서 통합해야겠구나. 그쵸 우리가 뭉쳐야겠구나. 죽기 전에 통합해야겠구나. 그리고 지들이 왜 싸워? 작은 이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죽여놓으면 웬만한 거 포기하고 우리 합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서북에 다 나오는 얘기야 이거. 아 근데 이러면 약간 조선 입장에서도 재정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무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뭉치면 어떡해? 일단은 당연히 이 조정 내에서는 이거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조가 이제 당장의 군사적 조치를 자제하자. 왜요? 세조 스타일 아니네? 아니죠. 세조는 자질구레하게 치는 거 싫어요. 크게 뭐 하나 쳐야지. 뭐 하나.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또 조금씩 지금 살아나는데 지금 가서 치지 말고 싹 모아서 한꺼번에 팡. 그러니까 세조의 연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쟤네가 일단은 같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만 하자. 그러다가 크게 뭉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가서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조가 어리석진 않아요. 정말 어리석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면 한 번 정도 더 기어 나온다는 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세게 나가면 쟤들이 더 단합합니다. 이거 어쩌지? 세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단합하지. 그래서 뭉쳐서 나올 때 그 두목놈들 싹 쓸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완전히 진압되는 거야. 이게 마키아벨리 책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한 번 패면 원한이 사무쳐서 또 기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때 숨어 있는 인재들 뭐 이런 애들 쭉쭉 나오는데 그때 모아놓고 싹 뽑으면 다시는 반란이 안 난다. 근데 미리 조금 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누가 더- 핵심인지도 그쵸. 모르고 만성이 이렇게 만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한 번쯤은 더 기어 나오겠지. 그때 머리를 쳐라. 숨어 있는 머리, 진짜 오리지널 머리. 얘가 이게 이만주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이만주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의 침공을 피하려고 노력을.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자기가 어떻게 액션을 섣불리 취했다가는 이건 그대로 지금 그렇죠. 죽는 거 다 봤잖아요, 애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크게 한번 맞은 적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조선하고 반목하기 싫어라는 여러 가지 액션, 여러 가지 뭐 말 이런 걸 계속해서 취해요. 조선 역시 이만주를 계속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이만주가 세력을 키워서 여타 여진 부족들을 또 통합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도록 늦추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는데 이 와중에 이만주는 끊임없이 명나라에다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또 다 근데 그거를 세조가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죠. 이 삼국 간의 이 삼국 간의 정보는 관계를 다 알고 알아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얘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만주 얘기를 뒤로 뺐는데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처음 세조가 즉위해서 유화책 펼 때 이때 제일 먼저 호응했던 사람이 또 이만주예요. 이만주였잖아요. 이만주 아들이 역시 숙주한 씨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거래도 하고 잘할 거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아졌잖아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만주도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추측에는 일단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여진족에게 중요한 건 명나라예요. 우리보다. 그건 할 수 없이 인정해야지. 네. 뭐 제3국이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나 중국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3 크니까, 입장에서 네. 센 나라가. 그러면 조선하고 일단 명나라랑 결국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하고 일단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 자기 부인도 죽고 한번 당했지만은 분위기 딱 눈치채고 세조한테 자기가 직접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세조가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와.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아, 그러게요. 너무 큰데. 꿈이 너무 높아요. 이게 과연 기분 좋게 올 것인지. 이게 또 낭발한 느낌이 또 아닌데. 이렇게 뒤에 이만주는. 뭔가 이렇게 칼을 들고 올지. 그리고 이만주를 받으면 명나라하고 문제가 생겨요. 이만주는 명 바로 옆에 또 국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얘 작전 아니야. 이거 받아서 명나라랑 조선이 싸우면 이게 또 여진족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해요. 야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다고 또 오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건 최고의 또 숙적인데. 세조의 또 어깨가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 역시 세조가 좀 그런 건 또 있어. 받아. 그래가지고 뭐 오면 어떻게 할까 막 준비를 시켜요. 근데 이만주가 또 왜 오겠어요? 이만주 입장에서는
이거 갔다가 죽으면 뒷감당이 안 돼요. 아, 끝이야. 온다고 하지 말든가. 기껏 생각해서 오라고 아 지금 했더니. 약간 설마 둘이 오라고 기싸움하고 있는데요. 설마 오라고 하겠어 그렇게. 이만주는 나는 아마 오라고는 안 할 거야 이랬는데 잠깐 와봐봐. 둘 다 지금 응. 약간 어쩌지 저쩌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명나라는 조금 즐겨요. 아이고. 왜냐하면 명나라는 요동에서의 어떤 그 소동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또 이면적으로선 요동 쪽에서 조선과 여진이 또 친하게 지내는 게 기껍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진에서 편지가 오면 즉시 조선에다 편지를 보내서 야 이렇다던데 왜 그래?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되게 즐기는 것 같은. 이중첩자의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목표는 같아요. 여진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그렇죠. 막아야 된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명과 조선이 같은 지금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만주가 조선과 친하게 지내는 게 명으로서는 굉장히 고깝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또 이런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진족의 단합을 방지하려면 강경책이 좋으냐, 온건책이 좋으냐. 아우. 이게 대부분 사람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강경책을 해도 뭉치고 온건책을 해도 뭉칩니다. 그렇죠. 그러니 강경했다, 온건했다, 밀었다, 땡겼다 쳐도 참 고민 많이 해야 돼. 어디를 칠 거냐. 그럴 바엔 싹 쓸어버리는 게 낫죠. 저 지금 싹 쓸면 좋긴 하죠. 싹 예. 쓸면 근데 그러니까. 딱싹 쓸리냐고요. 안 쓸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만주가 온다고 해서 세조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오라고 했어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와요. 숙자의 씨랑 그렇게 친한. 좋은 게 나이가 많으니까. 아, 아파서. 내가 몸이 좀 쇠약하니 그래서 내 우리 아들을 보낼게. 보낼게요. 그래서 아들 와요. 근데 아들 숫자를 또 정확히 몰라 우리가. 일단 많을 거예요. 예. 되게. 명에서 만난 아들인지 다른 아들인지는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이만주가 아들을 또 로테이션으로 보내요 계속. 근데 그것도 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친아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아들이라고 오는. 다들 비슷하잖아요. 네. 고집 뒤집어 쓰고. 그래서 하나 벼슬 줘서 했더니 다음에 또 딴 아들이 와. 나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짜증. 얘들이 왜 이래 이거. 조선은 여기서 또 관직을 아까워요. 이거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또 와서 여기서 근무하겠다고 그래요. 시위. 예, 저거를 받아줘야 되냐. 근무해서 정보를 빼내려는 건지 뭔 일을 저지르려는 그렇죠. 건지 또 어찌 알아요. 또 안 받아주면 네가 나를 의심하지? 이럴 거고. 그래서 뭐 로테이션 해서 뭐 아들을 바꿔서 온다 이러면 또 얘기 더럽게 복잡하게 가요. 뭐 내가 아들을 4명, 5명이나 보냈는데 아 자식이 4명, 5명이나 보내고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오고 가는데 이만주는 내 생각에는 절대 조선을 신뢰 안 했어요. 그리고 여진 통합을 중지할 마음도 없어요. 바보겠어요, 걔 입장에서도. 세조는 아들이 오든 누가 오든 어차피 언젠간 싸울 애야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주 입장에서는 여진 통합을 시도하는 그 순간 타겟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서로 간에 뒤에선 칼을 갈고 앞에서는 웃음을 짓고 있었네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결말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결국 아까 말한 신숙주의 여진 정보를 잊고 나니까 전체 여진족이 돌죠. 지금 이 과정이 있었고 회령 쪽에서 신숙주가 여진 정보를 확 하고 나니까 봐. 우리는 결국 조선이 저렇게 쓸어버리는 사냥감이 될 거야 라고 이만주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조선은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뭉쳐서 1467년에 올량합이 쳐요. 그런데 이 치는 게 사실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조선군이 뭐 깨졌다 이런 게 보이면 다른 부족들이 합세를 해요. 이게 누가 깃발 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털어먹고 나오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때는 조선군이 만만치 않아서 네. 세긴 셉니다. 이때 조선군이 4, 50년 동안 지금 해왔잖아요. 역시 군대는 전투 경험과 조직이더라고. 또 우리 편을 드는 여진족 있잖아요. 네. 걔 정보망을 동원해가지고 아비곡 한 2번 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깃발 돌리러 다녀야지 설득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한 100명 끌고 이동할 때 그걸 포착해서 죽여요. 와 엄청난 기동력이네요. 정보력과 능력이 예. 사실 절대 쉽지 않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내비실이 있었으니까. 근데 조선은 참 이런 걸 왜 기록을 안 해놓은지 몰라. 근데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주고 이중첩자를 썼다 막 이런 얘기가 또 막 실리고 그 뭐 1000마리 가져왔다 이 정도 해야지 마을 불지를 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 써놓으면 자기들도 알잖아 이게 비상대책이라는 걸.
그럼 후대 임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좋네. 실록에도 이렇게 올렸다는 건 세조께서도 민간인 학살하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해도 되잖아.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선례를 해야 돼요. 만들기 싫어. 아니 확대 해석이라는 건 근거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갖다 붙이기 그렇죠. 나름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조선이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이게 칭찬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 안 적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올량합이 공격을 하지만 조선이 만만치 않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조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우. 됐다. 15,000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여진 정보를 추진하는데 네. 돌발 사고로 인해서 이 원정이 중지가 돼요. 다음 이야기. 과감한 개혁파 리더 세조, 그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 등장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모의 비밀이 밝혀진다. 여진 정벌이 위기에 봉착하다. 외부 침입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터지죠. 가장 왕들이 싫어하는 사건. 영모. 그렇죠.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군사적 규모를 한 반란 중에서 동학농민전쟁 말고는 이게 규모가 제일 컸어요. 나라를 바꾼 사람들은 팽배된 거를 이제 체감하기 시작하고 전가사변이라고 범죄를 저지르면 집안을 통째로 굴러 옮겨요.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죠. 반란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진족도 우리 편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